네, 사법 논담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은편에 천하람 변호사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 천하람 변호사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오늘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요.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됐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나는 국대도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1기 출신입니다. 간략하게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저는 작년 아마 이맘때일 텐데요. 그때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에 이제 참가했다가 네. 이제 중앙당에 가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예. 상근 부대변인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다시 또 변호사로 돌아와서 또 이제 송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네. 장윤미 네. 변호사 잘 아시는 분이고요. 예, 같이 방송도 했고 워낙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합리적으로 말씀 주시는 대표적인 변호사님. 아, 그래요? 아무튼 두 분의 케미를 기대를 하면서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최고의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반발했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반발을 자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검찰직에서 물러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도요. 이게 아마 월요일이었나 그럴 텐데 권력으로부터 본인이 관계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입장 표명이었다. 그러면 어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발 물러설 줄도 알고 본인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좀 양보하는 모습을 외향적으로나마 좀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텐데 과거에 그 유시민 이사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 정권이 나를 향해서 없는 제도 만들어냈다라고 했던 데서 이 사람은 후보자가 된 이후에도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구나. 한 발짝도 바뀐 것이 없구나. 그렇다면 민주당이 물론 부담스럽겠죠. 한독수 총리 인준안과 연결하는 게 정치적 부담일 텐데도 선뜻 그 선택을 못하는 거는 본인이 이 꼬인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이제 취임식 연설에서도 보면은 이제 법치주의 같은 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자에게도 공정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다. 뭐 이런 말로써 상당히 좀 감동을 줬는데요. 네.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이제 검사로서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좀 불이익을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4번 정도 인사 좌천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새로운 정부에 좀 적합한 인물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민주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인데 그것은 아직도 조국의 강을 스스로 건너지 못했다는 좀 자인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런 강한 반발 속에서 한동훈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정치적 부담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법무행정으로서 또 실력을 보여준다면은 또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이야기다가 자연스럽게 또 이제 조국이라는 그 또 이름이 등장을 네. 하는데, 근데 한번 저는 이제 조국 수사 국면에서 나왔던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피의자 법무장관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그때 참 많이 굉장히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고발당했고 경찰에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착수했어요.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완전 내로남불. 저는 조국 전 장관을 별도로 소환할 필요도 없이 피해자 신분인 것만으로 부적절하다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본인을 향했던 의혹이 전 거의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실점을 했다, 실수를 했다, 이게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정말 본질적인 것은 이 인물이 법무부 장관엔 저스티스가 들어갑니다. 공정, 정의,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데 본인이 휘둘렀던 이 기준에 이 그대로 본인에게 됐을 때 그 기준을 본인이 통과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례로 아마 조금 있다가도 지적이 나오겠지만 본인 딸 업무방해, 저작권 위반 다 아마 이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냥 표절, 그냥 뭐 대필 아니라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까지 했습니다. 뭐 실제로 판매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언론의 의혹 제기가 본인의 해명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본인이 첫 일성으로 던진 공정상식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면 교정, 출입국 모든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차지하는 포션이 큽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 취임사를 보고 자기를 아직도 이 어떤 입장은 스탠스는 그냥 검찰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좀 평가절하하겠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도 평가해 주신다면. 예, 저는 어제 그 취임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증권범죄수사단을 또 부활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수의 뭐 개미 투자자들부터 해서 민생에서 사실 벌어지는 그런 범죄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우선적으로 좀 챙기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이제 두 개가 사실 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일단은 보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그 논리가 지금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피의자가 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논리가 시작이 됐던 것인데요. 피의자라는 것은 사실 그 범죄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피의이기 때문에 의심을 그렇죠.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고소 고발장은 아무나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 피의자로 일단은 올라가는 게 현실이라서 사실 그런 논란은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 그리고 조국 수사와 지금 한동훈 딸 논란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조국 수사 같은 경우는 정경심 이제 그 배우자죠. 배우자가 지금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조금 합리적이었다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한동훈 그 후보자 지금 장관이죠. 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도 말씀 더 나누겠지만 이것이 과연 범죄적인 혐의가 있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케냐 언론이 이 문제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도를 그렇다고 보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그 논문 대필 의혹에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이 케냐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룬 것 같은데 이게 국제적으로까지 이제 이게 보도가 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케냐가 이제 고학력자들이 있고 고학력자들은 영어를 상당히 능숙하게 구사를 하는데 이제 내부 시장은 굉장히 좁고 이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필 시장이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미국 CBS 채널에서인가요? 네, 네. 이 문제 케냐에서 미국 학생들이 주로 이런 걸 이용을 하는데 악용을 하는데 네. 이걸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실 입시와 상관없이 이렇게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게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난 조국과 다르다.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은 왜냐하면 나는 입시에 쓴 적도 없고 입시에 쓸 의도도 없었는데 근데 그 말을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에세이 수준의 뭐 정리한 것에 그냥 숙제, 과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페이퍼들의 제목들, 뭐 셔먼법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국가부채 이게 다 하버드에서 학생들한테 에세이 경연 주제로 냈던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필의 어떤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한 언론사가 하버드 측에 좀 취재를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봤더니 이 이름으로 이 공모전에 낸 학생이 있냐 했더니 그 학생이 한동훈 장관의 딸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은 있다라고 확인해줬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업무방해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 경연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 그 주체를 속여서 대필한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걸 냈다. 그게 바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수사할 때 내세웠던 근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법적인 해명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 반론을 펴주신다면. 예, 저는 당시 조국 수사 때 민주당이 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은요. 그때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이제 유죄 추정의 원칙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모두에게 저는 적용이 되는 법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제 좀 성급하게 위법을 다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조국 사태랑은 저는 사실관계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딸에게 적용되는 논리는 사실상 조국 수사를 지휘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보복적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 대응을 일단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범죄라는 것은 사실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냥 법 감정만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서 그냥 다 유죄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구속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그 구속 요건에 따르는 것 중에서도 이제 고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엄격한 법률적 증거를 통해서 주장 입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위법이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다. 제가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첨언하자면 그 당시에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거 지금 짚어주신 내용대로 조국 지금 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긴 했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는 좀 희미했죠. 그게 뭐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거 실기하면 이거 기회 놓치고 시간을 지연시키면 우리 수사 못한다. 이거 증거 다 없어지고 해서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제 수사권 발동 안 시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사에서 결과론적으로 죄가 될지 안 될지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이 소요가 됐잖아요. 그건 현 단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성실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당연히 강제수사권으로 확보하고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좀 첨언하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 딸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스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스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국 전 장관의 딸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적절치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필 얘기도 나오는데 대필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 대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 따님의 경우에서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그러니까 위조라는 범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업무방해까지 이어진 것이죠. 대학 입시에 사용을 또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관계는 사실 조금은 다른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같은 교육 문제 내지는 장관의 딸이라는 그런 공통점만 가지고서 조금은 좀 과도하게 지금 진행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여야의 구별이 없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새끼를 하나 빠져서 두 분께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수사가 과연 제대로 전개될 수 있느냐가 저는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이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헌재에서 뭐 어떤 판단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법이 됐고 이제 실무행정을 총지휘할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경찰하고도 아주 긴밀히 그러니까 결부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무부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경찰과 갈등 국면이 그러니까 연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 논문 대필 의혹 사건 수사에 미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정반대로 그 관계를 고려해서 수사를 조율할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정책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외풍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아주 정권의 극초기에 실세 중에 실세, 소통령이라고 불려지는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향한 범죄 의혹을 경찰이 제대로 깊이 있게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냐 저는 물음표가 상당히 많이 쳐지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들을 향한 특히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 정치인을 향한 부분들 2018년도에 고발장이 들어갔던 그래서 한동안 묵혔던 뭐 성남 FC 최근에 막 엄청나게 어제도 했나요? 압수수색하고 있죠. 네네. 이거 좀 통상의 예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도 걷어내고 이 상황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권 실세를 향한 어떤 수사는 속도를 낼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잘라보면 저는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순 뭐 그 대피를 했는데 저작권법 뭐 위반 이런 거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니까. 근데 표절을 해서 그것을 뭐 아마존인가요? 올려서 논문을 판매까지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걸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해서 이런 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실체를 잘 늘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는 의문이 많이 표해집니다. 별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전망이시네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걷어내고 본다 그러면요. 저는 분명히 조국 전 장관과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부담과 변론입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는 것인데 사법적으로는 저는 본질
본질이 저는 다르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예. 사실 지금도 말씀 중에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강력한 불신이 있고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도 야당인 시절에 늘 수사기관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했고 또 지금 이제 공수가 바뀐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국가적인 문제다. 전 이렇게 보고요. 사실 정치 권력과 수사기관 이 두 축을 놓고 봤을 때 정치 권력은 늘 수사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수사기관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먼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도 수사기관에 대한 장악에 대한 모든 좀 행동들을 견제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가 자신들의 중립성과 엄결성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 없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장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또 공수처까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네. 이제 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이제 그 다툼을 벌일 것이냐, 뭐 벌일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우리 이제 사법논담에서 여러 번 이제 다뤘기 네.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만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각할 거라고 봅니다. 한다면 아마 이제 뭐 청구인 적격부터 해가지고 검찰이 주체가 돼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 적이 없죠. 헌법기관인지 자체에 대해서 논란도 법리적으로는 있는 거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 법적으로 평가를 받고 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본인 이름으로 청구인 적격 맞춰가지고 할 텐데 그렇다면 그 실체 내용 이게 위헌적이냐 절차적 위법성이 위헌이라고 헌법에 반한다고 할 정도로 중대하냐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그러하냐 저는 헌재가 그런 판단 할 수 없다고 보고 만약 그런 판단 한다면 완전 상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하는 거고 월권 행위를 사실상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동훈 후보자가 자신하고 과신하는 것만큼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사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 하나고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 상호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사실 이게 선례가 없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참 물론 여러 가지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검찰과 국회가 직접적으로 충동하는 것은 거의 첫 번째 사례라고 네. 보여져서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주체가 되느냐부터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국회 입법권은 존중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번 사안에 소위 검수완박법의 처리 과정을 보면요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회 쪼개기라든지 뭐 위장 탈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뭐 강제 사보임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이거는 판단을 좀 내려야 될 사안 아니냐 전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지금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해가지고 검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이게 아마 이제 최대의 관심사가 일단 근데 이전부터 궁금한 게 이러면 오늘 대검 차장 네. 인사부터 한다잖아요. 예. 왜 총장이나 차장이죠? 그게 이제 검찰총장 그 후보 추천위원회 네. 이걸 거쳐야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고 또 인사청문회까지도 또 염두에 둔 인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르고 고를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정치권을 직행했고 그럼 자기의 뒤를 이을 사실상 뭐 김호수 총장은 본인과는 각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대검 차장은 뭐 인사청문회 절차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책이죠. 검찰청 내부의 2인자이기도 하고 그럼 빨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 이른바 윤석열 라인,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이 교통 정리를 하고 저는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심기와 하나는 도려내기라고 봅니다. 오. 본인 사람 심기 그리고 지금 1년에 뭐 이문정, 서지영 검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과 관련해서 보면 본인의 반대하는 본인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려내기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원포인트 질문드리는 게 이문정 검사는 그렇다 쳐요. 이러면 또 이문정 검사가 기분 나빨라. 아무튼 그렇다 치는데 서지영 검사까지 원대 복귀를 시키려고 굳이 그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그 정권이 바뀌면은요, 이제 지도부, 소위 말하는 검찰 지도부들이 줄사퇴하는 건 많이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 현재 수뇌부를 불신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바도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하면서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 인사 복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인데, 또 법무부에서 어쨌든 인사권을 가지고서 그 인사권을 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문정 검사의 경우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꽤 많았던 분이고, 이분에 대해서도 직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뭐 직무 평가를 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인사권 뭐 공직자로서 인사권자의 조치에 대해서 따르는 게 뭐 미덕이겠죠. 그런데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맡고 있는 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원대 복귀를 하라는, 이 수원지검으로 다시 복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 본인이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가고 있던 그런 상황. 매듭 지어져야 될 일이 사실상 매듭 지어지지 않고 거기에 관련한 위원들의 임기도 상당히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 서지현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 TF 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걷어내겠다. 전 정권에서 뭔가 했던 것은 걷어내겠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가 이른바 미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검찰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조치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뭐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그런데 거기서 봅니다. 하나만 추가로 하면 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어떤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함께 무고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어떤 입장이 네. 서지현 검사가 지금 그 TF 팀장에 대해서 끌고 가자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혹시 이런 판단도 인사조치에 게재되어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여성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DNA, 정치적 DNA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여성적? 저는 세신 발언. 저는 성범죄 무고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놀랐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물론 거짓으로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여성들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여성들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높게 이 양형을 구형받고 실제로 선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성범죄만 딱 떼어내서 무고죄로 가중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저는 이 의도를 알 수 없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입을 그냥 재갈을 물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희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여성분들 성인이어도 그렇고 이걸 끝없이 제3자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환기하고 평가를 받는 작업을 해야 돼서 안 그래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이 부분을 그래 너 나중에 거짓으로, 이게 그래서 피해자가 무혐의가 되면은 너 무고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라는 이 구조를 만들면 여성들 함부로 문제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서지현 검사 이 인사처분도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뭐 반여성적인 DNA까지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경향성이 있었고 또 인사 조치가 매우 성급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엮어서 보면 또 그런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는 보여요. 근데 이건 또 저는 분리해서 사고를 하자 그러면은 사실 그런 무고죄 강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것도 필요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면만을 부각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좀 구별해서 저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반여성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의 편인 것이고 범죄와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의 편인 것이지, 이것은 뭐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역시 이제 관심사는 검찰총장이 누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의 말씀대로라면 친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매우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지만 굉장히 불만 가진 검사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른바 특수통, 그리고 본인과 같이 수사를 했던 검찰만 챙기는 이런 특유의 인사 스타일, 네. 굉장히 비토의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변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평판이 그냥 좋은
뭐 인사를 발탁을 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검찰총장의 인사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런 주요 포스트들의 인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수사라는 것이 사실 정당화되기 위해서는요. 수사의 공정성, 신뢰가 일단 담보가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한동훈 인사 같은 경우도 저는 초반에 조금 비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정치적 논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그러셨구나. 저처럼 이제 비판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미 임명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더 중립적인 인사들을 더 노력을 해서 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수사적 결론을 내도 또 특검하자고 할 맞아요. 것이고 이러면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통령께서 인사를 구하실 때 조금 더 폭넓은, 좀 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내내 이제 검찰 인사를 두고 그러니까 친윤 대 반윤 내지 친정권 대 반정권 이런 네. 식으로 나눠서 뭐 그 친윤 그다음에 뭐 그 반정권은 다 뭐 저기 좌천시켰고 네. 변방으로 쫓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왔는데 만약에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지면 정 180도 뒤집힌 똑같은 논란이 다시 재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인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2라운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 나오는 게 결국 내로남불이에요. 네, 결국.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네. 이거 그러죠. 계속 이제 강조점이 핑퐁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순환을. 네. 언제 끊을 수 있을지 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끊어낼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서 좀 갈리네. 네. 요 정도로 지금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른 얘기 좀 여쭤봤는데 일단 좀 두 분께 대검 운영 지원 과정이 그렇게 막강한 자리예요? 대검은 아무래도 인력 그리고 예산 뭐 그리고 인사 이런 걸 뭐 같이 하는 조직이고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를 완전히 그렇기도 하고요. 예. 다 도맡아 하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책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로 보면은 이제 행안부 장관 같은 역할이고 이제 청와대 내려보면 이제 총무비서관, 뭐 인사비서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 그래서 총무비서관 시킨 거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뭐 총무비서관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대통령의 수족 중에 수족을 앉혀야 되는 게 맞겠죠. 어찌 본다면 한편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그건 불거지기 전이고 네. 불거졌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여기서도 특유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윤재순 비서관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왔을 때도 같이 차량에 탑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아낀다는 거죠. 검찰에 있을 때 일을 시켜봤더니 일을 굉장히 뭐 마음에 들게 해서 윤석열 검사, 그 당시 검사의 마음에 들게 해서 굉장히 신임을 얻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불거져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직진하겠다. 뭐라고 하든 일을 잘한다는데. 그런데 대통령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정말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 정치적 요소, 국민 여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비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치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일 텐데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그 시를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징계를 2번이나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식 징계도 없고 경미하지 않느냐. 이 논리를 대는데 이 논리가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징계 수위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서 그러면 낙마 여부를 가른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시원 비서관하고 그럼 대입을 하면 그럼 또 어떻게 되냐는 얘기가 또 따라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버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적절성 논란을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은 사실 정치적인 부담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징계 전력이 있으면 뭐 청와대에 못 간다 그건 아니죠. 갈 수는 있는데 결국 이것들이 이제 법률적 논란을 떠나서 결국 정치적 부담으로 이제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싶은데 인사권은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건 저는 확인을 받고 싶고요. 예.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은 사실 지금 청와대 인사를 쭉 분석을 해보면은 검찰에서 일했던 인연들 그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비서진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줘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야당이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그런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으킨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후폭풍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 부담을 아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을 지금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존중을 받고 일할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은 또 어떻겠느냐 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자, 아무튼 성추행 그 논란이 불거졌고 뭐 중징계든 경징계든 네.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버젓이 그 임명을 했고 그대로 고호한다면 네.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그 이후에 아니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 잘하지 않았느냐. 뭐가 문제냐. 제2차, 3차 내로남불이 또 발표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박완주 의원과 막 비교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전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뭐 케이크 얘기도 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사과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전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조금 한 번은 좀 기회를 주면서 한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보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국민적 감시가 지금 굉장히 강화된 상황에서 또 이걸 반복한다라는 것이 저는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을 해요. 과거에 이제 비교적 경미한 경고 처분 같은 거 받았죠.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 자체는 아예 그냥 컷오프 이렇게 하는 인사는 맞는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능력치와 쪽 견주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그 과거에 했던 그 발언들은 사실 청와대 지금 비서 스텝진도 한 2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한 명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역량이 상당히 많은 건데 너무 부적절해요. 어제도 뭐 국회 운영위에서 소개가 됐지만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러브샷을 하는데 옷 벗고 하자. 이 여성에게 한 말이에요. 스타킹을 또 신지 않은 여성에게는 스타킹 신지 않았으니까 속옷도 혹시 입지 않았냐. 이거 너무 방송에 부적절할 정도로 이런 말을 했는데 과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저는 또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왜 그 술자리에 있었던 동료 여성에게 뭐 뽀뽀하자 그랬냐. 이랬더니 생일 잔치를 하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나한테 이제 케이크 뭐 세레머니 같은 걸 했나 봐요. 생일빵. 네, 생일빵을 한 거죠. 그래서 케이크 막 묻어서 얹지 않고 이러니까 그럼 내가 미안해 뭐 해줄 거야. 그러니까 뽀뽀해달라고 요구한 게 마치 그 맥락상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을 낳았죠.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의 직원분들의 성 관련 교육을 또 이 핸들링 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는 분입니다. 이게 악의가 맞는 건지 과거에 잘못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처신이 너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사과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사람이 뉘우치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의 척도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사과 모습을 보면서 사과한 거엔 제가 의미를 부여하지만 굉장히 깔끔한 사과는 아니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미진하고요. 결국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서 지금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분이 총무비서관 들어가서 과거와 같은 행태를 만약에 반복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반복한다면 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될 것이고 요즘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이니까 전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졌다고 봐요. 징계를 약하게 때리면서 넘어가졌다 보지만 지금에 와서는요 시대가 바뀌어져서 청와대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인데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만 들어가면 저는 그거보다 더 앞 단계로 가서 문제가 더 이제 있다고 봤던 게 뭐냐면 윤재순 비서관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 언론이 검찰 내부의 반응을 소개한 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 공통된 게 터질 게 터졌다라는 것이었고 이분의 검찰 안에서의 별명이 EDPS였고 평소 음담패스를 참 많이 했다. 그래서 터질 게 터졌다 했다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근데 이 사람을 대검 운영 지원과장으로 시킨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마인드가 사실은 여기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 검찰 안에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이게 20년 전에 뭐 경미한 징계를 받았네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EDPS라는 별명을 달고 살 정도로 그런 행태가 반복이 됐는데도 대검 운영 지원과장을 시켰다면 인사 마인드가 도대체 뭐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리고 윤석열 현 대통령의 사실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닐까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본인이 내세우는 기준치에 맞는 능력 그리고 가외적인 부분이라고 치부하는 거 어쩌면 그게 본질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사실 2번 경고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너무나 이 뭐
평소의 매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임명했으면 무능인 거고요. 알면서도 했으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재순 비서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 본인이 정말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부분 인사 스타일 정말 저는 공감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이게 초기에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인사할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도래할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주변에 세평 내지는 평판, 인사에 대해서 다 동네에서 다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듣고 있고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주로 그런 얘기. 예,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공감이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문제가 좀 이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너무 인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마치 인사권 침해하는 정도까지 나아가면은 이제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거 저는 원칙으로 밝힙니다. 동시에 자신의 친분이 있다고 해서 친한 사람들 그냥 막 갖다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고 자신의 친분만을 가지고서 인사 구성할 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다 공적인 역할. 그중에서도 청와대라는 권력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시라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 대상에 오르지만 청와대 그 참모진은 인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대통령의 비서이기 네.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의 어떤 신복 중에 신복, 복심 중에 복심을 데려다 써라. 그런 권한은 부여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저는 원칙은 그렇죠. 당연히. 원칙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상의 범죄에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내 인사권이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기가 힘든 부분이 조금 전에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좀 그 대통령실에서 좀 귀를 열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네, 좀 맞는 말씀입니다.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너무 부적절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마인드 중에 하나는 이게 뭐 대수냐라고 하는 것도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내가 잘 알아. 당신들이 뭘 알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네.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일 잘하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아는데. 세상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 당신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일 잘하는지. 이시험 검사 같은 경우도 그때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거 있어. 내가 잘 알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인사 마인드거든요. 이거는. 그건 주관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가 그러니까 상당한 함정으로 나중에 작용할 수 있는데 이걸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기준을 좀 일치화시키는 노력을 그렇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뭐 오늘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뭐 신 변호사님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 오늘 이렇게 참 항상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거 참 신기하면서도 좀 즐거웠습니다. 네, 그냥 천하람 변호사 그냥 오지 말라고 그냥 그 자리를 꿰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의리를 강조를 하시네. 의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하고 장윤매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감사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